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막 답변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그 게임 생중계하는 그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CP사요. 뭐 글로벌 그 저기 콘텐츠 그 제공자들 그게 트위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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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뭐 말씀 아니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망사용료는 지금 뭐 저 ISP한테 CP들이 지급하는 게 망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네요. 요즘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시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 넘는 분들이 지금 다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거네요.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네요. 참 한심합니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이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금 회계장부 면밀히 추적했는데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은 246억 가량 횡령하고 실소유자였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부실 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봐주기 수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셨어요? 그 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시절에 그 당시에는 전혀 수사를 정말 못하셨네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근데 권익위원장 하실 때 발표했습니다. 일사천리로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 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안 봐서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게 수사하시고 나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근정 훈장 수여 받으셨습니다. 훈장 수여 추천한 사람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셀프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자금 수사 봐주기 수사 잘했다고 훈장 주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에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근정 훈장이라는 게 15년 이상 된 그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것 외에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누가 봐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신 거죠. 이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 보고도 받으셨고요, 또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참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결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제가 아무튼 바쁘셨는데 이 권익위원장 사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6일날 원래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2일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비공개로.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주랭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마저도 주랭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리라 마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그래서 오시면서 나중에 지내셨더라고요. 일부러 보도 자료까지 제가 미처 기자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 배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권익위원장 왜 빠르게 임하시지? 왜 후보자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됐으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지금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 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여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접수 사실 보고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는데 왜 조사 아직도 2달이 넘었는데 아마 조사 착수도 안 하시나요? 이거 현 정권 인사라서 그렇습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을 아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권익위가 조사 착수하셨잖아요. 심지어 결과 발표 40일 만에 하셨어요. 근데 2달이 지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는 게 결과를 한 달 반 만에 내는 권익위가 왜 2달이 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절차대로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렇게 있을 다르냐고요. 거라고 내로남불입니까?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방통위도 내로남불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아시죠? 영상 보셨을 텐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12월 19일 날 네, 신고 접수됐고요. 예.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뭐 지금 권익위에서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이었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어 가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서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이 행정처분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었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운영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 이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장관 후보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심의 의결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주랭랑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하실 겁니까?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는 것이죠. 법률가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사관을 하셨어야 자,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다음은 홍석. 축하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시죠? 주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별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대체 누가 이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런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통령입니까? 하여튼 제가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적절치 않다고 사양하다가 이걸 맡기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으신. 그 어떤 공직이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된다는 건 같기 때문에. 권익위도 공직인데요. 글쎄요. 뭐 근데 그걸 그렇게 꼭 생각- 갈아타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떤 직책이든 다 사회를 위한 아니요. 건 똑같다고 권익위도 생각합니다. 공직이고 방통위원장도 공직인데 이렇게 바꿔서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생각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없죠.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죠. 방통위법 충분히 살펴보셨죠? 예. 거기 보면 5조 1항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전문성을 고려하여는 위원장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맡으신 업무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죠. 예. 그러면 자신은,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중요 국가기관의 수장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럼 지금 그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위법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 방송 혹은 언론, 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하도 이 정권에서는 입시비리 수사한 검사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금융사건 수사한 검사는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금감원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길래 혹시 후보자님도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 전문성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그걸 또 전문성이라고 억지로 우기니까 살펴봤는데 없으시죠? 한 번도? 저희가 그 서면 질의했을 때는 없다고 하셨던데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적절치 않은 거죠?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앞전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다시 이걸 맡기로 하셨습니까? 얼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맡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제2의 이동관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이동관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다. 지금 그렇게 오신 거죠.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그 자체가 대부분이 규제 업무가 많고 규제를 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조그만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제대로 하죠. 규제 업무야말로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규제에 관련한 저희 그 업무 경험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규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의 장관을 다 규제 전문가, 법률가들로 채울까요? 왜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공화국, 검사가 나라라고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 방통 일이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쭉 몇 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앞으로 내 과제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 지금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 통신, 미디어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단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정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가짜 뉴스가 뭡니까? 가짜 뉴스는 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그런 정보 지금 우리 언론 미디어가 그런 가짜 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가만히 계세요. 다루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KBS, MBC, JTBC 막 이런 데서? 인터넷이나 이런 그 통신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 자체의 그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 국민들 모두 지금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주로 업무로 주요 과제로 삼겠다 하셨죠. 예. 아니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성에 어떤 훼손이 있는지 진단이 안 되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개념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도대체 이 공정방송이나 언론 생태계를 재단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 보도에서 편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가들이 전화를 문제입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비슷한 질문이네요. 김홍일 후보자님. 요청되고 있는 능력은 아마도 이 방송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검사로서의 어떤 원리 원칙, 법을 또 엄밀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또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방통위법이나 이런 법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인청 준비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보고 오셨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방통위법 18조 방심위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보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 방심위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방통위법 18조의 핵심이겠죠.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위 운영이나 사무에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테죠. 잘안 사안에 들려서?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떤가 한번 봐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이 그 전에 9월 4일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 뉴스와 관련해 중대범죄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글쎄, 전임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있는 만큼 근데 지금 아직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요. 법에 대한 해석과 원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전임 방통위원장의 뭐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한 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데 이동환이라는 사람을 띄워버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적절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이동관이기 때문에. 자, 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당시에 방심위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방심위에서 심의하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방심위에. 알고 계시죠? 뉴스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 민원의 상당수가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글쎄, 뭐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모르셔요. 예. 자, 그러면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들,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뭐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 예. 만약에 그 만약이 아니라 류일임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통 심의위원장의 그 이동관은 이동관이어서 행위에 답 대해서 못하겠고 류일임은 현재 위원장이어서 말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공익 방심위가 권익위원장을 민간 독립심의기구인데요. 방통위가 제가 관여하는 후보자님, 것은 예.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묻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공익신고자로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한 공익 신고자가 그 신고를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지금 저 말씀하시는 유일임이란 사람을 빼고 전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이라 사실관계 가정이 아니고요. 법 조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이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떤 걸 우선시 적용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공익신고자를 신고당한 사람이 또다시 신고를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이 경합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고를 처음에 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까? 후보자님, 예.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안 보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 텐데 예.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가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아 그건 제가 법조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이걸 모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제가 법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예.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유일임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다면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맞다면 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9월 14일 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통위로서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할 텐데 앞서 방통위가 감시 감독할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셨어요. 2차 질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7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 답변을 할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김홍일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예.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박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라면은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가기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저는 맡겨진다면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요,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 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그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그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그리고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또, 예. 근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아닙니다. 하실 건가요? 그래-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자님.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거는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죠.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2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 다음 동아일보 사설.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용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후보자님 하도록 최선 다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럼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유진 ENT의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보류 의결입니다. 방통위가 스스로 의결한 이 확인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진이 매각 승인 신청을 하고 보류 결정이 나기까지 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그 기간이 단 4일입니다.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그리고 보류 결정이 난 뒤에는 심사위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를 대신 열었고 이 자문위의 가동 기간도 단 7일입니다. 심사와 자문위 다 합쳐서 11일. 이걸로 공적 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을 매각해버린 셈인데요. 그래도 될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 전문가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문가 아니시죠? 촬영 중인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좀 더 이어갈 텐데요. 우리 김홍일 증인 그리고 옆에 계신 이상인 부위원장의 표정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니까 증인들께서는 중간에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트 하나 허가받는데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보통 서너 달, 길게는 2, 3년도 걸립니다. 직원들 수백 명이 피땀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지키고 키워온 방송사 이렇게 팔아치워도 되는 겁니까? 적자에 허덕이던 상태도 아니었고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팔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회사를 단 나흘 심사하고 자문기간까지 합쳐도 11일입니다. 신용만 하고 매각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비정상인데 당당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유진이 YTN에 제시한 운영 계획과 약속들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죠. 유진 ENT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보류 의결을 할 때 방통위가 공표한 내용입니다.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 이 유진이 말한 기존 제도,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사장 공모제, 공정방송 협약 등입니다. 이 짧게 운영된 심사위와 자문위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이 마련한 고용안정협약, 공정방송협약, 고용안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유진 ENT가 존중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 확약을 받고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회의 입장도 방통위 문건에 나옵니다. 사장 선임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YTN 김백 사장, 사장 공모제로 뽑았습니까? 아니죠. 보도국장 바꿨던데 임명 동의제 거쳤습니까? 안 했죠. 증인은 이런 제도가 방송 공정성과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실 의향 없죠? 없죠? 방통위원장님, 예. 지난번 청문회 때 예. 방통위는 회의제이기 때문에 1인 체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지금도? 예, 그 13조 1, 2항에 방통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꾸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PPT 좀 띄워주시죠. 그 YTN 민영화 관련해서 그 11월 29일 날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저기 보시면 11월 29일 날 3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건인데 한 건은 이동관 위원장 기피, 한 건은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YTN 매각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PPT 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4조에 보면 재척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과거에 8월 그러니까 2023년 28차 위원회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재척 사유가 있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영 간사가 방통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 PPT 보시죠. 그렇다면 YTN 민영화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상인 위원장 혼자 회의를 해야 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면 이동관 위원장 한 분이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인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한 건지 의문이 생기고요.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날 회의한 의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셔갖고 2월 7일 날 최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의결을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예,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저한테 질의하셨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아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 그 방통위 업무의 주 영역이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 예. 민간 독립기구라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방심위원장이. 공직자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그 관련한 어떤 업무와 관련한 어떤 사적인 관계, 친척, 친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반했으면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럼 아까 그 MBC 관련 보도에 그 최민희 위원장님이 언급한 그 민원 사주와 관련한 이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반 업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방송 독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나 상황 파악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만 방심위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네, 네.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예. 혹시 종편과 보도 PP 재승인 조건을 점검해야 된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몇 년 단위죠? 매년 단위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YTN이 이 조건을 보도 PP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6월 28일까지인가 아마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를 매년 들었습니다. 4월 달 재승인을 해주셨으니까 4월 전에 보고를 받으셔야 되죠. 아니 자, 재승인 할 때 아니 그 잠깐만요. 추가 조건에 3개월 내에 YTN 추가 재승인 계획을 자, 제출하도록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재승인 하셨죠?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재승인 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예, 그 보고 받는데 보도국장 그 임명 동의제 그 안에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저 방송정책국장 제가 나오세요. 증언했기 때문에 자, 방송정책국장 전 기억이 다시 나지 나오세요. 않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코바코 사장 언제 임명합니까?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으로 압축됐습니까? 하여튼 절차 진행 중인 이제 모르세요? 것으로, 예, 정확히 모릅니다. 아시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바코 사장에 유력했던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코바코 직원이 사장으로 오냐고 물었답니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누가 오냐? 그랬더니 민모 씨가 낙점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그분을 밉니까? 했더니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라서 되는 거다라고.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거 사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확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제가 김홍일 위원장님 세 명 되실 때 중에서 제가 김홍일 위원장님 임명하면 되실 때 됩니다. 어디서 연락 받았습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아까 MBC 유일임 위원장님께 물었던 것처럼 표적 심사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저는 MBC가 최근에 여러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최혜병 순직건도 MBC가 이종석 장관 출국권이라든가 대통령실 통화 기록을 단독 보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최혜병 순직권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제어가 때 방통위원회에서 MBC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통위원장께서는 MBC의 이런 무더기 징계 조치가 제어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우선 방통위에서 방심위의 제재 결정을 제재 요청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방통위법 25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제재 조치가 맞고 지금 이걸 따지면 벌점이 100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어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제어가 심사는 방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제어가와 관련한 감점 요인은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대부분 제어가 심사 제어가 통과 기준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몇 점입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점수 모르시네요. 600점, 650점, 700점 이상 이렇게 해서 600점 이상이면 조건부 제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방심위의 심의 또 방통위원회 제어가 저는 이게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나리오. 아니 방심위에서 제재 조치 요청을 하면 방통위로서는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아까 언급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죠? 권익위원장이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작년 12월 23일까지 아니요. 사건은 남영진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예.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 막 속전속결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은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아까 제가 단통법 시행령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그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도 이제 줄이고 고시행정 예고 기간도 줄였잖아요. 왜 그랬냐고 여쭸을 때 위원장님이 시급성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뭐가 시급했어요? 그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단통법은 그 뒤에 10년 됐죠. 시행된 지도 넘었고.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네. 그 시급성을 딱 정말 이 정도로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단통법 폐지를 아니, 그래. 발표했을 때 예. 공시지원금이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런 설명들 저도 많은데, 예, 예.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그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한 기간도 깡그리다 무시하고 할 정도로 시급성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보면은 이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가 현행 단통법의 한계나 개선 방안이 제대로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번호 이동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정해가지고 위약금 지원 목록으로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면서 이용자 차별 상황이 발생하도록 조장이 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봐도 선거 앞두고 이 관권 선거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에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 경로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정말 범죄자가 됐듯이 대통령께서 단통법 폐지 전에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하니까 방통위가 앞장서가지고 시행령을 고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단말기 구입하는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 결코 우리 이용자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그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언제까지 수행하셨죠? 작년 1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즈음에 아까 그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진 못하셨겠네요. 몰랐습니다. 전임자로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민원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뤄두고 또 어떤 민원은 신속 처리하고 이렇게 뭐 고무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전례가 많은가요? 사건의 성격 그리고 사건에 들어가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규모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의 시간의 장단이 결국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민원인의 신분 또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나 재반 사항의 공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는커녕 장기간에 걸쳐서 권익위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사항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입니까?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제재 조치 요청을 그러니까 심의 끝에 제재 조치를 그렇죠. 네. 의결한 그러니까, 뒤에 그걸 요청하면 네. 방통위는 그에 기속돼서 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25조에 그러니까 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심위의 의결 사항이 절차나 어떤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그냥 무작정 같이 자연스럽게 의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위반됐는지 여부를 방통위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수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서 방심위의 의결 과정에 중대한 이해충돌이나 실정법의 위반 관련 사항들이 그렇게 결론 난다면 그렇다면 그 의결에 있어서의 적절성이나 적법성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의결 내지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실은 알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 네, 25조 알겠고요. 1항다를 철회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신다고 아까 그랬죠?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니 지금 MBC든 여러 가지 11건에 대해서 의결하셨잖아요. 방통위에서. 예, 그거를 제재 조치를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명령을 해줍니다. 명령을 해주는데 그 명령이 의결이죠. 의결을 합니다.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4명?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숫자. 네, 모른다.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금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했는데요. 지금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모른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재를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이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이훈기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심사 점수를 90점에서 120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제어가 심사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제어가 심사 이제 650점, 620에서 650점 미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650점 미만. 620점이 있습니까? 아니 650점 아니 아까 미만. 620점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20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50점 미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점 미만, 650에서 아까 620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700 얘기했습니다. 이상 그렇게 얘기를. 아까 62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쭙겠어요.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50점 미만이면 태도가 그게 뭡니까? 예? 그게 지금 뒤로 이렇게 가서 앉는 이유가 뭡니까? 의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의자가 넘어갑니까? 예. 의자가 넘어갑니까? 사람 몸이 넘어갑니까? 자, 650점 미만이면 어떤 조건부 제어가 재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건부 있고 또요. 예. 또 없습니까? 제어가를 불허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어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 근데 아까 조건부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건부 허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허가도 할 수 있고 예. 불허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불허할 수 있는 점수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아까 질문에 제허가 조건만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정책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잠시 질의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네.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제를 그러니까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그 결제 수단에 의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업체가 인앱 결제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최대 30% 매출액의 최대 30%를 스스로 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나치고 소비자들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2021년 8월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021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3월에 공표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2021년이니까 벌써 3년 정도가 지났군요.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에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해서 2023년 10월, 지난해 10월에 애플과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 금액이 구글은 475억 원,
애플은 205억 원입니다. 제대로 부과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적게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가타부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공영방송 임원선임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월 10일 박문진 이사 선임이 제일 앞인데 그럼 언제부터 절차를 시작하시죠? 하여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하여튼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적절하다고. 아니 법적으로 뭐 규정이나 뭐 내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쭉 있습니다. 그 지금 방송 3법이 진행 중인데 이 절차는 즉각 좀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위원장님, 옳다고 여기 최민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 나오셨을 때 절차 밟아서 몇 개월을 끌어갖고 스스로 사퇴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절차를 밟고 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고 방통위원이나 방송심의위원회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기간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저도 출입기자를 오래 했는데 지금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일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책임 있으시잖아요. 아니 방통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관계인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셔갖고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거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셔서 되는 게 형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